견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의 의미를 찾아서 새벽 3시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견뎌낸 이 시간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건넵니다. 견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고통의 변형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견뎌낸 모든 순간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고 축적되며 결국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존재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존재론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우리는 흔히 시간을 강물처럼 생각합니다. 흘러가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으로 말입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잊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통찰은 이와 다릅니다. 시간은, 특히 우리가 견딘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저항이고 의지의 발현이며 존재의 긍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견딜 때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시간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구조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이며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합니다. 니체 역시 유사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였습니다. 견딘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 영구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습니다. 그 흉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무언가와 싸웠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의 연금술납을 금으로. 니체는 종종 자신을 정신의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변형의 기회로, 성장의 촉매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고통의 연금술입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 은유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유사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고통이라는 납을 지혜와 성숙이라는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형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고통이 자동으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견디다는 바로 이 능동적 변형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우리는 변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시련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어 우리 안에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질병을 극복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난을 겪은 사람은 물질의 가치와 동시에 그 한계를 압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연금술입니다. 영원회귀 다시 살고 싶은 살. 니체의 가장 유명한 사상 중 하나가 영원회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모든 고통과 기쁨을 포함해서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윤리적 질문입니다. 견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회귀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견딘 모든 순간은 우리 존재의 영원한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것도 나의 삶이다.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현실 긍정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이 암 경험을 포함한 내 삶을 다시 살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삶의 소중함을, 가족의 의미를, 순간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회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통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축적되는 힘 보이지 않는 성장.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겨울의 추위를 견딘 나무는 봄에 더 강하게 싹을 틔웁니다. 폭풍을 견딘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가뭄을 견딘 나무는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무가 견딘 모든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테로 새겨지고 뿌리의 깊이로 남으며 줄기의 강도로 축적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딘 모든 순간은 우리 안에 축적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축적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고 보고합니다.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압도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견디며 성장할 것인가를.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견딜 것이다. 나는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이러한 선택들이 축적되어 우리는 조금씩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며 깊어집니다. 상처의 철학 깨진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 레너드 코엔은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있다. 그것이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이 가사는 니체의 통찰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인 긴츠기를 아시나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철학은 깊습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합니다. 금으로 이어진 금은 도자기를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깨짐의 역사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 우리가 견딘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깊이가 없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그는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심리치료 방법을 개발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견딘 시간은 상처로 남지만 그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틈입니다. 그 틈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 더 진정한 연민에, 더 풍요로운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변형 과거는 고정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은 니체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약간씩 변형됩니다. 기억은 고정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견딘 시간은 사라지지 않지만 변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성장의 계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꿈꾸던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그것은 실패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길을 갔더라면 지금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같은 사건이, 같은 견딘 시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딘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공감의 깊이, 고통은 다리를 놓는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견딘 시간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 연결시킵니다. 붓다는 왕궁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렸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궁을 나와 노병사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자신도 고행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가 고통을 직접 겪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직접 큰 병을 알아본 사람들이 환자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담사들 중에서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견딘 시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 고통을 알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풍요로운 과거가 만드는 현재.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가 현재를 구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내가 견뎌온 모든 시간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인내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에 인내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에 실수하고 배우고 성찰했던 시간들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연민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에 아파하고 치유받고 성장했던 경험들에서 왔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 하지만 그 눈물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지금의 나는 그때의 눈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견딘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공허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풍요로운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견뎌온 시간들이 선물한 것입니다. 미래의 투자 지금 견디는 이유. 니체는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가 지금 견디는 것이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부가 힘든 학생에게, 지금 일이 고된 직장인에게, 지금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너체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는 이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고통스러운 훈련을 합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이 고통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견딘 훈련이 내일의 승리를 만든다는 것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순간들은 미래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견딘 시간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의미의 창조 고통에 이름 붙이기. 빅토르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아니, 단지 견딜 만한 것을 넘어서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봅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것이 어머니로서의 나의 역할이다. 이 의미 부여가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견디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고통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다. 이 어려움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다.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견딘 시간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공동체의 기억 함께 견디는 힘. 개인이 견딘 시간은 그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한 세대가 견딘 시간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한 민족이 견딘 시간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독재를 겪었습니다. 그 세대가 견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되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박해를 견뎠습니다.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 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이 되었으며 서로를 돕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되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견뎌낼 때 그 경험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고난을 극복할 때 그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견딘 시간은 개인을 넘어서 관계를, 공동체를, 문화를 만듭니다. 침묵의 승리 보이지 않는 영웅들. 세상에는 조용히 견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으면서도 매일 출근하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정신적 고통을 안고도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상을 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견디는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견디는 매 순간은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며 품격이 됩니다. 이들의 승리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 자체가 영웅적입니다. 세상은 큰 성취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때로 견디는 것에 있다고.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견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새로운 시작 견딘 끝에서 피어나는 것. 봄은 겨울을 견딘 끝에 옵니다. 새벽은 밤을 견딘 끝에 밝아옵니다. 꽃은 씨앗이 땅속의 어둠을 견딘 끝에 핍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견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견뎌낼 때 우리는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형되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의 어둠을 견디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파산하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견뎠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몇 년 후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사업을. 그리고 그것은 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견딘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 극복한 모든 장애물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상처 입은 치유자. 칼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치유자는 자신도 상처를 겪고 그것을 치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체 역시 평생 병약했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이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견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했고 넘어졌으며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견뎠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엄청난 치유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견딘 시간을 우리 존재의 일부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다른 이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괜찮아. 당신도 괜찮을 거야. 지금 이 순간 견디는 기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남겼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 전체의 무게나 미래 전체의 두려움을 한꺼번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도 마찬가지로. 둘째, 의미를 찾으세요. 당신이 왜 이것을 견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이 명확할 때 견디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당신의 고통을 나누세요.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견디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넷째,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오늘 하루를 견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다섯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하게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무너지고 울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견디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섯째, 희망을 가지세요. 견딘 시간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은 변합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견딘 모든 밤,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의 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강함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깊이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당신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압니다. 견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을 만들고 키우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당신의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당신이 견디는 이 순간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를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견딤의 끈으로, 희망의 끈으로.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견뎠고 지금은 괜찮아. 당신도 괜찮을 거야. 당신이 견딘 모든 시간에 감사를. 그 시간들이 당신을 지금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견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삶으로.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충분함의 지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함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완벽을 추구했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했으며,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함이란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분함이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지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수많은 불완전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고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었으며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당신에게 연민을 가르쳤고 실패는 겸손을 선물했으며 상실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기.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더 많은 재산을 모았고 누구는 더 성공한 자녀를 두었으며 누구는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경험한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손주가 건넨 어설픈 그림, 오랜 친구와 나눈 담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느낀 고요함. 이 모든 것이 당신 삶의 충분함을 증명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충분함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사랑한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후회와 화해하기.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니체의 지혜를 빌리면 우리는 이 후회들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은 그 순간 최선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때의 당신은 당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는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당신이 걸어온 성장의 길표로 받아들이십시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하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좌절감을 줍니다. 젊었을 때의 몸과 비교하면 지금의 몸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충실히 섬겨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으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그만큼 주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것의 아름다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의미.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으며 서로를 상처 입힌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녀를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이해할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며 사랑하며 노력하는 부모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모든 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면도 그렇지 않은 면도 모두 보았습니다. 때로는 실망했고 때로는 화가 났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충분한 사랑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충분함,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으며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의 향, 산책길에 만난 이웃과 나눈 인사, 점심 식사 후 잠시 누워 쉬는 시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느낀 평온함.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을 구성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쌓여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용서입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 실수했던 자신, 때로는 이기적이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을 실망시켰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이해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도 당신처럼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을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현재를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방법. 충분함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물,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여전히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외롭다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니체의 말처럼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있습니까? 그 평화로움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 옆에 있습니까? 그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분한 삶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십시오. 관점의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젊음의 활력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깊이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조급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충분함을 아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그저 지나가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었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충분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 이것은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지혜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 당신이 살아온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던 삶,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었던 삶.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말해 주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라고. 충분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도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얼굴, 구분 등 느린 걸음이 모두 메시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는 증명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상실과 함께 살아가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가족이 떠나가며 능력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런 상실은 깊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 상실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상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능력을 잃었다면 그 능력으로 이루었던 것들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성적이나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순수하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으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 그 자체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이로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 그림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완벽한 화가나 완벽한 언어학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 배움으로 인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움으로 느끼지만 다르게 보면 이것은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제대로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십시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완벽한 동반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 자연은 우리에게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줍니다. 완벽하게 곧은 나무는 없고 완벽하게 둥근 돌은 없으며 완벽하게 같은 모양의 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자연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저마다의 시간에 피고 지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 완벽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물과 햇빛,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아니어도 충분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내만 있으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웃음의 힘. 삶을 너무 진지하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웃어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했다면 웃으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다면 웃으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웃으십시오. 웃음은 우리를 가볍게 만들고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유머 감각은 나이와 함께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삶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인간 존재의 모순을 받아들이며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웃음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웃음이 우리에게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만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유산 남기기. 유산이라고 하면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을 떠올리지만 진정한 유산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 당신이 보여준 태도, 당신이 전한 사랑과 지혜,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당신의 모습이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던 용기,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했던 용기,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던 용기. 이것이 당신이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랑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노력했으며,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화로운 마음 찾기. 니체의 말처럼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깊은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이 평화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경험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또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며 현재의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충분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여정을 향한 준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여정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입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충분함의 지혜로 살아가기. 니체의 말,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철학적 통찰이며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함은 환상이었고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충분함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경험한 순간들, 당신이 배운 교훈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완벽함을 향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충분함의 가벼움을 받아들이십시오. 불완전한 자신을 사랑하고 불완전한 타인을 이해하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남은 날들을 충분함으로 채우십시오. 작은 기쁨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충분한 삶,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충분함을 발견하고 부족함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며 유한함 속에서 무한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평화로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충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너를 바꾼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로 평생을 극심한 두통과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너를 바꾼다는 그의 명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질병, 이별, 상실, 실패. 젊었을 때는 이런 고통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것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니체는 후자를 선택했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황혼에 선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킨 것은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큰 실패를 겪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좌절감, 수치심, 절망.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배웠습니다. 겸손을, 인내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의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하지만 그 바닥에서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성공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원 회귀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 고통까지도 기꺼이 다시 겪을 수 있겠느냐고. 처음에는 미친 질문처럼 들립니다. 누가 고통을 다시 겪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고통들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은 밤샘과 걱정, 부모님을 간병하며 느낀 무력감과 슬픔, 배우자와의 갈등과 화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가혹하지만 정직한 스승.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진짜 모습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우리는 60년,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때로는 자식까지.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꿈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아픔은 무뎌집니다. 하지만 그 상처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렇지만 흉터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는 30년 전 잃은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울고 매일 그 아이 생각만 했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제 마음 한편에 있어요. 특정한 날, 특정한 순간에 문득 생각나죠.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실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 할머니는 상실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아내와 함께한 추억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 추억들이 저를 지탱해 주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남긴 가치관, 삶의 방식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며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필연적으로 나빠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니체 자신이 평생 질병과 싸웠습니다. 극심한 두통, 시력 문제,
위장장애, 40대에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또 다른 명언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동시에 강하게도 만듭니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정신은 강해집니다.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성숙해집니다. 한 암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모든 게 기적이더군요. 암은 제게서 건강을 빼앗았지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암 진단받기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더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보이게 합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걷는 법을 배우면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빨리 살았어요. 항상 어딘가로 달려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삽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느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느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 새가 노래하는 것, 손주의 미소. 빠르게 살 때는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기쁨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불화, 친구와의 오해.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괴리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5년 차였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만 하죠. 젊었을 때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도 나한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깨달음 이후로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의 고집이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남편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절망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공부시켰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림을 그린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눈빛이 살아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 고통의 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해심 많은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아들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관계의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관계도 바뀝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또 다른 어리석음이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후회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승진과 성공만을 추구했고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자녀의 운동회도 못 갔어요. 아내와 데이트도 거의 안 했죠. 나중에 하면서 미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임원까지 올라갔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었어요. 자녀들과는 어색하고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내가 뭘 잃었는지. 그 후회는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특히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로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후회를 통해 변화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아내를 돌보면서 과거에 하지 못한 사랑을 전합니다. 손주들과는 제가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합니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줍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더 나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더 다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둘 다 고집을 부렸고 결국 10년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먼저 연락하면 진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한가? 딸이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다행히 딸은 회복했고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의 결혼식도 못 받고 외손주의 돌잔치도 못 갔어요. 그 후회는 평생 저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자존심보다 관계를 우선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피부, 흰 머리, 처진 볼. 이게 정말 나인가?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몸은 늙어갑니다. 이 괴리가 고통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무능해진다는 느낌입니다. 평생 남을 돌봤는데 이제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해요. 병뚜껑도 혼자 못 열고 버스도 혼자 타기 힘들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노화는 또한 사회적 고립을 만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젊은 세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따라가기 힘듭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대로 이 고통도 우리를 바꿉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를 저항했어요.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젊어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노화는 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편해졌습니다. 주름이 생기면 어때요? 그건 제가 오래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새면 어때요? 그건 제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화는 또한 우리에게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성공,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 사랑, 의미입니다. 한 암 말기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돈, 명예,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는가. 그것뿐입니다. 노화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변화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지며 더 본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는 상실의 시간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을 잃습니다. 때로는 자식까지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습니다. 이 모든 상실은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를 말했지만 실제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고 이것이 고통의 원천입니다. 한 할머니는 70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여보하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설거지할 그릇도 하나뿐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야 하나?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과 함께한 50년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추억들, 그 경험들,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대신 남편과 함께한 50년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집중하니까 고통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프고 나면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의 가치를 모르지만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한 노인은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보는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책도 못 읽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각들이 발달했습니다. 소리를 더 잘 듣게 되고 냄새를 더 잘 맡게 되고 촉감을 더 잘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세계가 풍부해졌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군요.
지금 저는 평생 봐온 것들을 기억 속에서 다시 봅니다.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 자녀들의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풍경들. 그것들이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은 것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을 때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집니다. 친구들이 줄어들고 가족들은 바빠지며 사회적 활동도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의 고독은 견디기 힘듭니다. 니체는 고독한 자만이 자유롭다고 했지만 그 고독은 때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 독거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내 목소리를 듣는 게 텔레비전뿐이에요. 가끔은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칠 것 같아서. 고독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고독은 더욱 심각합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빠른 삶의 속도. 이 모든 것이 노인을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했듯이 고독은 또한 기회입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극심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 다녔어요.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하고 일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아무도 없더군요.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울증도 왔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그래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매일 몇 시간씩 글을 씁니다. 내 인생 이야기, 내 생각, 내 철학. 쓰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더군요. 평생 바쁘게 살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고독은 자기 발견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죠. 후회, 걱정, 두려움.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완전히 혼자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충만합니다. 고독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물입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고독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통해 우리는 변화합니다. 내면이 풍부해지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니체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너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가장 큰 변화는 지혜의 획득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80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진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모든 것에 답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 겸손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겸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공감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슬픔에 빠진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젊었을 때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남편을 잃고 암을 겪고 손자를 키우면서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누가 슬퍼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 고통이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지만 나이가 들면 덤덤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차 문제로도 싸우고 사소한 무례함에도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혜는 고통의 선물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선물.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오직 살아내고 버티고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무의미한 고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아니, 때로는 귀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고통은 너를 바꾼다의 핵심입니다. 한 암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왜 나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퇴원 후 저는 암 환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희생자가 될 것인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 노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돈이 없었어요. 대학도 못 갔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했죠. 젊었을 때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검소함, 근면함, 감사하는 마음. 돈이 많았으면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했기에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나눠 먹고 함께 버텼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난도 축복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된 축복. 의미는 고통을 변화시킵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건설적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강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평화를 안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우들이 눈앞에서 죽었고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됐죠.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작은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줄을 오래 서도, 날씨가 안 좋아도, 몸이 아파도, 살아있으니까 괜찮아요. 전쟁터에서 죽어간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입니다.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한 할머니는 여러 번의 유산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3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매번 죽고 싶었습니다. 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다른 엄마들과 달랐어요. 아이가 밤새 울어도 말을 안 들어도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았으니까요. 이제 그 아들이 50대가 됐지만 여전히 제게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고통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엄마로 만들었으니까요. 고통 후의 평화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배워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겪어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니체의 말대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들, 그 흔적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따뜻하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고통들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을 껴안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라고,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산다면 고통까지도 다시 겪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가르쳤으며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니체의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를 바꿉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오늘을 견딘 당신은 어제보다 강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김 부장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봅니다. 58세.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한때는 영업팀의 에이스였던 그도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부터인가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작은 글씨를 읽으려면 돋보기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건가? 한숨과 함께 나오는 독백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는 출근했고, 오늘도 그는 자리를 지켰으며, 오늘도 그는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오늘을 견딘 그는 어제보다 분명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함을 화려한 성공이나 눈부신 업적과 연결짓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도 그랬습니다. 승진하고 돈을 벌고 인정받는 것이 강함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어 돌아보면 진짜 강함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제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오늘의 걱정이 밀려오는데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그 책임감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참고 버티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능동적으로 맞서는 용기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시도하며, 상처받았다가도 다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전투이고, 우리는 매일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30대의 나는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40대의 나는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완벽한 인생도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을,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 내색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가장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의 전쟁, 건강 문제와의 전쟁, 세대 차이와의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전투를 말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문득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강함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견딘 당신이 어제보다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당신이 이미 승리자라고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사업의 실패, 관계의 균열, 건강의 악화.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었고, 어떤 상처는 흉터로 남았으며, 어떤 상처는 아직도 아픕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처를 숨기려 했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라는 것을,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견뎌낸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일수록 울퉁불퉁하고 거칠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가장 단단하고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상처의 기억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에게 밀려났던 그날의 수치심, 사업이 실패했던 그날의 절망감, 가족과 다퉜던 그날의 괴로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 우리를 더 강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멋진 음식을 먹고 성공한 자녀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문득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걸까?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타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순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입니다. 작년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지난달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졌다면,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가족을 책임졌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후회도 남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은 모두 젊고 드라마의 주인공들도 대부분 젊습니다. 나이가 들면 뒤로 밀려나고 경험은 무시되며 꼰대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퇴보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진화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질지 몰라도 세월의 지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육체의 힘은 약해질지 몰라도 마음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빠른 판단력은 줄어들지 몰라도 깊은 통찰력이 생깁니다. 60살의 우리는 30살의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합니다. 더 이상 밤을 새울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밤샘을 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을 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 체력, 기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깊이, 여유, 관점. 이제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본질을 봅니다. 그것이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배우자와도 말이 줄어듭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집에 있어도 쓸쓸합니다. 이 고독이 때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고독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과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날은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며 새들이 지저깁니다. 그런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걱정들이 작아 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넓은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느낍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더 많고 포기한 것이 더 많으며 후회가 남는 선택이 더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을. 그리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느냐는 것을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박 사장은 몇 년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으며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했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으며 다시 일어설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안다고.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진짜 올라가는 법을 안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무시한 상사,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 그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용서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내가 알던 것, 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실수했던 나를, 부족했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정작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은 놓치고 삽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고 가족이 옆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밖에 없는 물잔을 볼 때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병원 입원실에 누워있을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하게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친구와 통화한 것. 이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인생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성공하면 평화로울 것 같았고,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았으며,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뤄놓고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고 세상이 평온하더라도 내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불안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수련과 깨달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5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는 이제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동요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며,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변합니다. 폭넓은 인맥보다 깊은 우정이 중요해지고, 많은 사람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피상적인 만남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하게 되고, 거칠애보다 진정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입니다. 예전처럼 시끄럽게 떠들지는 않지만 침묵도 편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합니다. 젊은 시절 함께 겪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웃다가도 지금의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봅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가 새롭게 보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견뎌왔는지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늘 잔소리만 하던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 컸습니다.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지만 마음이 쓰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믿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병원을 드나들며 건강을 확인하고 문득문득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언젠가 맞이할 현실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미룰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명예도 재산도 지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살아온 삶의 의미와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쁨도 달라집니다. 큰 성취보다 작은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아침에 맞이하는 햇살, 산책길에 피어난 꽃, 손자의 재롱, 오랜만에 먹는 고향 음식.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실은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취미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낚시를, 어떤 이는 등산을, 어떤 이는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세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소중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 읽었다면 이제는 위로를 얻기 위해 읽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 삶을 돌아보고 시를 읽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책 속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을 만나며 외롭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살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어쩌지 하며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인사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오늘을 견딘 당신이 어제보다 강하다고. 화려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업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은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숨 쉬는 한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회사를 다니다 정년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연히 미술학원 앞을 지나다가 들어가 봤고 붓을 잡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작은 전시회를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서 뭐 하냐는 말 안 들으셨어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남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여전히 그때 시작할 걸 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많은 이들이 재산을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집을 남기고 돈을 남기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던 용기, 약자를 돌보았던 따뜻함, 정직하게 살려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자식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인생관을 형성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 도움을 주었던 이들,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 이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남습니다. 따뜻한 기억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그리운 존재로 남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재산은 물려주면 끝이지만 가치관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후세에 남기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며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일어설 힘이 없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고통도 조금씩 무뎌집니다.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도 조금씩 아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도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역사를 봐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시간들을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빛이 보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을 견딘 당신은 어제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밤에 다시 눕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일상이 실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후회도 남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안고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하십시오. 앞으로의 길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힘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오늘을 견뎌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어제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